그 순간 이태식의 주먹이 제 배를 강타했습니다. 으악!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평생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죠. 어때요? 아픈가요? 이태식이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웃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셨을 거예요. 회장님한테 밟혔을 때 말이에요. 저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회장님, 돈이 많으면 뭐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태식이 제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회장님도 맞아보니까 사람 같죠?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준우가 울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순간이 저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명진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죠. 서진그룹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회사의 회장이 바로 저예요. 아침 7시 저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침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이 일제히 깜빡이며 하루를 알렸죠. 뉴욕, 런던, 도쿄의 시장 상황이 숫자로 흘러갔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일어나셨습니까? 복도 너머로 비서 김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침실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이미 정장 차림으로 대기하고 있던 그가 고개를 숙였죠.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며 그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오전 9시 이사회, 11시 정부 관계자 미팅, 오후 2시 해외 투자처와의 화상회의. 그런데 그 많은 일정 중에서 제 관심을 끈 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준우 도련님 관련 보고가 있습니다. 손주 이야기였죠. 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김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제 또 보호시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자꾸 할아버지를 찾는다고요. 9살짜리가 할아버지를 찾는다니.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계속 그 시설에 두어라. 안전하게. 예,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물러가고 나서야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제대로 봤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모습,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그런데 눈만큼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죠. 사실 저는 가난한 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셨어요. 그 시절 저희 집은 늘 조용했죠. 돈이 없으니 할 말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조용함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지금 제 집은 조용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권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말을 걸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런 게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혼자 했습니다. 넓은 식당 테이블에 저 혼자 앉아서 죽 한 그릇을 먹었죠. 요리사가 준비해준 음식이었지만 맛을 느낄 여유는 없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경호팀장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 현관을 나서니 검정색 벤츠 세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차량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실감이 났어요. 그런데 차에 오르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호하고 있는데
정작 제가 보호해야 할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준우는 지금 서울 외곽의 한 보호시설에 있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죠. 서준우가 아니라 김민수라는 이름으로요. 아무도 그 아이가 서진그룹 회장의 손주라는 걸 모릅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며느리는 작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그 충격으로 미국으로 떠났죠. 사업상 이유라고 했지만 사실은 도망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준우만 남게 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키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서진그룹 3세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교육을 받는지 궁금해하더군요. 저는 그런 관심이 싫었습니다. 아니,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그래서 보호시설로 보낸 겁니다. 안전한 곳이었어요. 좋은 시설에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환경. 제가 보기에는 완벽했죠. 차가 서진그룹 본사 앞에 멈췄습니다. 지상 50층짜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건물 안에서 수만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죠. 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5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김 과장이 이미 서류를 정리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이사회에서 논의할 안건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저에게는 그들이 모두 숫자로 보였습니다. 소비자 1,000만 명, 협력업체 직원 5만 명, 경쟁사 임직원 10만 명. 그렇게 계산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저에게 사람은 능력치로 평가되는 존재였습니다. 업무 처리 능력, 충성도, 위험성. 모든 걸 점수로 매기고 관리했어요. 그런 식으로 살아오니까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회장실에 혼자 남아서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죠. 분기 매출, 내년 투자 계획, 인수합병 대상 기업들. 그러다가 문득 김 과장이 아침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준우가 할아버지를 찾는다고 했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쯤 잘 숨기면 되는 일이었어요. 준우는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었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의 관심이나 사랑 같은 건 필요 없는 일이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감정적인 유대가 더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어요. 현관에 들어서니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봤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소식들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화면에 나온 장면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 초등학교의 운동회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부모들이 응원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보였습니다. 손주를 향해 손을 흔들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런 장면을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침실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달려가서 안아주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감상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답답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침실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귀를 기울이니 분명히 누군가의 발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경호원들의 발소리와는 달랐거든요. 더 가볍고 더 조심스러웠죠. 마치 아이의 발소리 같았습니다. 그 밤 저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발소리라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어요. 경호원이 순찰을 돌면서 난 소리였죠. 그런데 왜 그런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더군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안 되어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저는 눈을 비비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죠. 뭔 일이야? 준우 도련님이.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어젯밤부터요.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도 못했어요. 이상했죠. 이런 일로 이렇게 당황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어디야? 보호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오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야지. 저는 전화를 끊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경호팀이 급하게 차량을 준비했어요.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새벽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돌았습니다. 설마 납치인가? 아니면 사고라도 난 건가? 보호시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김 과장과 경호팀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상황을 설명해봐. 어젯밤 10시가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담당 교사가 아이들 취침 점검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방에 있었다고 해요. 저는 시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장이 허둥지둥 나와서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지금 그런 소리 들으려고 온 게 아니야. CCTV부터 확인해. 우리는 관리 사무실로 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여러 개의 CCTV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보안 담당자가 어젯밤 영상을 돌려줬죠. 여기 보시면 밤 10시 반까지는 복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갑자기 까맣게 변했어요. 왜 이래? 10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영상이 없습니다. 저는 보안 담당자를 노려봤습니다. 영상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카메라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것 같다고 하는데 그때 경호팀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준우를 데려간 거였죠. 즉시 주변을 수색해 모든 직원을 불러서 진술서를 받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돌려서 원장을 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언론이 알게 됩니다. 서진그룹 회장의 손주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퍼지겠죠. 그러면 주가가 흔들리고 경쟁사들이 기회를 노릴 거예요. 무엇보다 준우의 신상이 공개되는 겁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경찰 신고는 절대 안 돼. 하지만 회장님, 내 말이 안 들려?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된다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장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김 과장, 우리 쪽 사람들로만 해결해. 조용히.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준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침대에 곰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아마 아이가 늘 안고 자던 인형이었을 거예요.
그 인형을 보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들지? 저는 인형을 집어들었어요. 생각보다 낡아 있었죠. 아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수색팀이 주변을 다 뒤졌는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CCTV는 전문가를 불러서 분석해 봤는데 고의로 삭제된 게 맞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이었어요.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런데 제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내부 관계자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하나씩 면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였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쪽 정보망을 총동원해. 경찰이나 언론 개입 없이 찾는 거야. 하지만 회장님, 그렇게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게 더 문제라고. 김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제 결정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는 시설을 나와서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누가 준우를 데려간 거지? 돈이 목적이라면 이미 연락이 왔을 텐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럼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회사로 돌아와서 저는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핵심 간부들만 모였어요. 보안팀장, 법무팀장, 그리고 김 과장까지. 준우 실종 건은 절대 기밀이다. 누구든 밖에 알리는 순간 해고야. 알겠습니다. 보안팀에서는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서 수색에 나서 법무팀은 혹시 모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회장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평소와 다르게 보였죠. 저 아래 어딘가에 준우가 있을 텐데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맛이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오후 들어서 보고가 계속 올라왔어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서도 없습니다. 주변 상가 CCTV도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김 과장이 중요한 보고를 가지고 왔어요. 회장님, 이상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뭔데? 어젯밤 시설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 차를 추적해 봤어?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전문적으로 흔적을 지웠더군요. 저는 펜을 책상에 내던졌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저를 노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준우는 그냥 미끼였을 수도 있었어요. 그 생각이 드니까 더욱 무서웠습니다. 밤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침실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죠.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에는 이 조용함이 편했는데 오늘은 왠지 무서웠습니다. 준우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을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동안 저에게 준우는 그냥 관리 대상이었어요.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히 교육시키면 되는 존재였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기분이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준우를 숫자로 취급한 게 잘못이었다는 걸요. 이틀째가 되어서야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김 과장을 불러서 지시했어요. 민간업체를 고용해. 이 바닥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로.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 찾는 전문가들 말이야.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최고를 데려와. 저는 서랍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0억 원이라고 썼어요. 김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 금액이면 모자라면 더 줄 거야.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해.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정보를 얻고 문제를 덮었죠. 그런 식으로 서진그룹을 키워왔어요. 준우를 찾는 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김 과장이 사람을 데려왔어요. 중년 남자였는데 외모부터 범상치 않았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정보 전문 업체 트레이서의 대표 한민수입니다. 한민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눈빛이 날카로웠죠.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설명해봐. 저희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릅니다. 경찰이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들어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일주일 안에 결과를 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저희가 일하는 동안에는 다른 어떤 개입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경찰이나 언론 쪽으로는요.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당연히 그럴 거야. 시작해. 한민수가 나간 후 저는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전문가가 나섰으니까 곧 준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안팀장이 급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회장님, 회사 서버에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뭘 노린 거야? 인사 정보와 재무 자료를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차단했지만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준우가 사라진 시점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이틀 후에는 더 심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한민수 씨 팀이 수상한 정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뭔데? 준우 도련님 실종 전날 회사 임원 중 한 분이 수상한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해요. 저는 펜을 떨어뜨렸어요. 누구야? 부사장님입니다. 부사장 이정호. 저와 함께 회사를 키워온 사람이었어요. 20년 넘게 일해온 측근이었죠. 정확한 건 아니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정호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평소와 달리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를 하더군요. 무엇보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이정호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앉아. 이정호가 소파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긴장한 것 같았죠. 요즘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습니다, 회장님.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초조해 보이지? 이정호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어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서 이정호 앞에 서 있었어요. 정호야, 우리가 몇 년을 함께 일했지? 23년입니다. 그동안 너를 믿고 일해왔어. 그런데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준우 일에 대해 뭔가 아는 거 있어? 그 순간 이정호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대답 안 하는 게 대답이야.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누구한테서 돈 받았어? 회장님, 정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모른다고 할 거야?
저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한민수가 조사해서 가져온 자료였죠. 내 통화 기록이야. 지난 한 달 동안 수십 차례 통화했더군. 이정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상대방이 누군지도 확인했어. 이태식이라는 놈이더라. 이정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태식이 누군지 아냐? 건달 조직 수장이야. 그런 놈과 왜 통화를 했지? 회장님, 준우를 그놈들한테 팔아넘긴 거야? 이정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정호를 노려봤어요. 23년 동안 믿고 지내온 사람이 배신한 거였죠. 무슨 소리야? 제 딸을 납치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딸을 해친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이정호에게 대학생 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야? 한 달 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회사 정보를 달라고 했어요. 매출 자료, 인사 정보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줬어? 딸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준우는? 일주일 전에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회장님 손주의 위치를 알려달라고요. 그래서 알려준 거야? 이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정호를 통해서 준우의 위치가 노출된 거였죠. 그리고 그들은 계획적으로 준우를 데려간 거였어요. 이태식이 뭘 원하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어서요. 내 딸은 지금 어디 있어? 그것도 모릅니다. 안전하다는 말만 들었어요. 저는 책상을 쳤어요. 이 바보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씀드렸으면 딸이 위험해질까 봐서요. 저는 이정호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아버지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때문에 준우가 위험해진 거였죠.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경찰이 개입하면 더 위험해져. 하지만 회장님, 이태식 같은 놈들은 경찰보다 무서운 상대가 있어야 해. 저는 한민수에게 연락했어요. 새로운 정보가 있어. 바로 와. 1시간 후 한민수가 왔습니다. 이태식이라는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 한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조직이면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경찰 내부에도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저는 침묵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진 거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그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뭘 원하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이정호를 해고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딸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화가 났어요. 회사 안에 적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게 화가 났죠. 이정호만 배신한 게 아닐 수도 있었어요. 다른 임원들 중에도 그들과 연결된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동안 믿고 있던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봐온 게 잘못이었을까요?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더 관심 있게 봤어야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김 과장이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어요. 회장님, 한민수 씨가 이상한 정보를 더 찾아냈습니다. 뭔데? 이태식 조직이 최근 들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해요. 큰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럼 돈이 목적이군. 그런데 단순히 몸값을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야? 뭔가 더 큰 걸 노리는 것 같다고 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평소와 다르게 보였죠. 이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게 착각이었다는 거요.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적은 돈으로도 막을 수 없었죠. 무엇보다 제가 놓친 가장 중요한 건 준우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조차 몰랐다는 거였어요. 그제야 저는 혼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온 세상이 적인 것 같았어요. 사흘이 지나도 이태식 쪽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한민수의 조사팀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회장님, 아직까지는 그들의 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돈을 주고도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돼? 한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상대가 생각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망도 피해 다니고 있고요. 저는 펜을 책상에 던졌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그때 김 과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뭔데? 강서구 쪽 폐공장에서 수상한 차량들이 자주 드나든다고 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야?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1시간 후 김 과장이 다시 왔어요. 회장님, 그 폐공장 주인이 이태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차 준비해. 직접 가볼 거야. 회장님, 위험합니다. 경호팀과 함께. 시간 없어. 지금 당장 가야 해. 저는 평생 이렇게 급한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죠. 준우가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차에 오르면서 김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경호팀한테 연락해서 바로 뒤따라오라고 해. 알겠습니다. 강서구까지 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돌았습니다. 준우가 무사할까?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가슴이 더 답답해졌어요. 폐공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어요. 회장님, 여기서 기다리시면서 경호팀을. 안 돼. 먼저 들어가 볼 거야.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폐공장 입구에는 녹슨 철문이 있었죠. 김 과장이 망을 보고 있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장 안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오래된 기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죠. 그런데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우야, 울지 마. 곧 할아버지가 올 거야.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준우의 목소리였죠.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구석진 곳을 돌아서는 순간 그들과 마주쳤어요. 이태식으로 보이는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부하들이 서 있었고 구석에는 준우가 작은 매트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이 오셨네. 이태식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소름 끼쳤죠. 할아버지. 준우가 저를 보더니 울먹이며 일어섰어요. 저는 준우 쪽으로 다가가려고 했죠. 잠깐. 이태식이 손을 들어서 막았습니다. 서명진 회장님이시죠? 직접 오실 줄은 몰랐네요. 저는 이태식을 노려봤어요. 내 손주를 당장 놓아줘. 손주요? 아, 이 꼬마 말씀이시군요. 이태식이 준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무슨 목적이야? 돈이 목적이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돈이요? 이태식이 크게 웃었어요. 회장님,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뭘 원하는 거야?
복수요. 복수? 회장님이 망하게 만든 사람들을 위한 복수 말이에요. 이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생각보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죠. 회장님 회사 때문에 망한 하청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그건 사업이야. 경쟁에서 진 거고. 경쟁이요? 회장님이 일방적으로 밟아버린 거죠. 이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제 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셨어요. 회장님 회사에 납품하다가 하루아침에 계약이 끊어지면서 파산했거든요. 저는 그때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야? 맞습니다. 회장님도 소중한 걸 잃어보셔야죠. 이태식이 부하들에게 눈짓했어요. 그들이 저를 둘러쌌죠.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부하가 제 손목을 붙잡았죠. 경호원들 부르시려고요? 아쉽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다는 걸요. 경호팀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완전히 혼자였죠. 회장님, 평생 누군가한테 맞아보신 적 있나요? 이태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뭐 하려고? 궁금해서요. 항상 남을 짓밟기만 하셨으니까 짓밟히는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거든요. 저는 뒤로 물러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있던 부하가 저를 밀었죠. 할아버지, 준우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 순간 이태식의 주먹이 제 배를 강타했습니다. 으악!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런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숨이 막히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때요? 아픈가요? 이태식이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셨을 거예요. 회장님한테 밟혔을 때 말이에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회장님, 돈이 많으면 뭐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태식이 제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경호원도 없고 돈도 소용없고 그냥 맞고만 있는 늙은이일 뿐이네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분노가 치솟았죠. 이 자식아. 그러자 이태식이 다시 저를 발로 찼어요. 자식이라고요? 회장님이 저보다 뭐가 나은데요? 저는 바닥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갈비뼈가 아픈 것 같았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준우가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비참했어요. 회장님도 맞아보니까 사람 같죠? 이태식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높은 곳에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봤었죠. 그런데 지금은 바닥에 쓰러져서 발길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정말 한심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태식이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회장님한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알려드리자고요. 저는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까지 살면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차가 오고 있습니다. 부하 중 하나가 급하게 말했어요. 이태식이 창문으로 가서 밖을 봤습니다. 경찰차네요.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신고한 걸까요? 회장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더 재미있게 놀아볼게요. 이태식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준우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겠어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물론 혼자서 말이에요. 부하들이 준우를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할아버지, 준우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저는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몸을 움직일 힘도 없었거든요. 경찰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처참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한 경찰관이 저를 부축해 줬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거든요. 몸은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태식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회장님도 맞아보니까 사람 같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주먹 앞에서는 그냥 약한 늙은이였죠.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이태식이 원하는 게 복수라면 저도 복수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준우를 구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돈과 권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했어요. 며칠은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이 더 아팠죠.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그 붉은 빛을 보니까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제 아들이 5살이었을 때였어요. 그때도 이런 노을이 지고 있었죠. 아들이 창가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언제 와? 아내가 아들을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는 일하느라 바쁘셔. 조금만 기다려. 저는 그날도 회사에 있었어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간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죠.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들의 생일, 입학식, 졸업식. 저는 대부분 참석하지 못했어요. 항상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김 과장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별거 아니야.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준우는 어떻게 됐어?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김 과장이 말을 멈췄어요. 뭔데? 말해봐. 아이를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갈비뼈가 아파서 다시 누웠죠. 누가? 박도윤이라는 사람입니다. 킥복싱 선수라고 해요. 박도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이 왜 준우를? 아직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태식 일당에 맞서서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천장을 다시 바라봤어요. 모르는 사람이 제 손주를 지켜준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고마웠죠. 그러면서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장례식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회의실에 있었어요. 해외 투자권 때문에 긴급 회의가 잡혔거든요. 회장님, 장례식장으로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의 끝나고 가면 돼. 하지만 일이 더 중요해.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죠. 며느리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웃으면서 인사했고 준우를 정말 잘 키웠거든요. 그런 사람의 마지막 길을 제대로 배웅해 주지도 못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래서 미국으로 떠나버린 걸까요? 회장님? 김 과장이 저를 불렀어요. 응? 박도윤이라는 사람을 만나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태식 일당과 싸우다가 다쳤다고 해요. 그럼 여기로 데려와.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준우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병원에서 처음 본 손주는 정말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할아버지예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죠. 저는 그때 준우를 안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거든요. 잠깐 중요한 전화야. 저는 복도로 나가서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회사로 돌아갔죠. 준우의 첫걸음마, 첫말, 첫 생일. 저는 하나도 함께하지 못했어요. 항상 일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우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9살 손주의 얼굴을 기억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후회라는 감정이 이렇게 아픈 건지 처음 알았죠. 그동안 저는 사람을 숫자로만 봐왔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였죠.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어요. 사랑이나 정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준우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 아이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감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지겠다고요. 1시간 후, 김 과장이 한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박도윤이었어요. 저는 그를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키는 보통이었고 체격도 그리 크지 않았어요.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왼쪽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박도윤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죠. 앉아. 저는 그를 자세히 봤어요. 입고 있는 옷도 낡아 보였고 운동화도 해져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제 손주를 구해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김 과장, CCTV 영상 가져왔어? 예, 준비했습니다. 김 과장이 노트북을 켜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게 사건 당일 폐공장 근처의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흑백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상황은 대충 파악할 수 있었죠. 먼저 검은색 승합차가 폐공장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박도윤이 혼자 걸어오는 모습이 나왔죠. 왜 그 시간에 그곳에 갔어? 운동하러 갔습니다. 운동? 네, 킥복싱 연습을 하려고요. 그 근처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저는 영상을 계속 봤어요. 박도윤이 폐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급하게 뛰어나오는 장면이 나왔어요. 뭘 봤길래 뛰어나온 거야? 아이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남자들이 아이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김 과장이 다른 영상을 틀어줬어요. 이번에는 폐공장 내부 CCTV였어요. 화질이 더 나빴지만 상황은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준우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이태식의 부하들이 서 있었고요. 그때 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야, 너희 뭐 하는 거야?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박도윤이 뭔가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부하들이 박도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어요. 박도윤이 첫 번째 부하를 발로 찼습니다. 킥복싱 기술이었죠. 그 남자가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어요. 두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박도윤이 피하며 반격했어요. 정확한 훅이었죠. 하지만 상대가 3명이었어요. 박도윤은 점점 밀렸습니다. 얼굴에 주먹을 맞고 옆구리에 발길질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한테는 손대지 마. 박도윤이 준우 앞을 막아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박도윤은 왼팔이 부러진 상태에서도 준우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가렸죠. 부하들이 막대기까지 들고 때렸지만 박도윤은 끝까지 준우를 놓지 않았어요.
그만해. 경찰 온다. 누군가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김 과장이었을 거예요. 부하들이 서둘러 준우를 데리고 나갔어요. 박도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영상이 끝나자 병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박도윤을 바라봤어요. 왜 그런 일을 했어? 그냥 아이가 무서워하고 있어서요. 그냥 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는 아이잖아요. 박도윤의 대답이 너무 단순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용했던 경호원들, 보안업체 직원들, 사설탐정들,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도 하지 못한 일을 이 남자는 아무 대가 없이 한 거였어요. 보수를 바라고 한 게 아니야? 보수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도윤이 진짜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럼 뭔가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야? 목적이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직업이 뭐야? 킥복싱 선수인데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해요. 어떤 아르바이트? 공사장 일, 배달, 청소. 일당 나오는 일은 뭐든 해요. 김 과장이 저에게 자료를 건네줬어요. 박도윤의 신상 정보였죠. 나이 32, 무직,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에 살고 있었고 은행 잔고는 10만 원도 안 되었어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왜 남의 아이를 구하려고 했을까요? 가족은 없어? 없습니다.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박도윤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준우를 도와준 거야?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박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무서운 일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무슨 일?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폭력을 휘두르셨어요. 그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박도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아이를 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남자는 자신도 힘들었지만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준우가 어디 있는지 알아? 모릅니다. 제가 쓰러진 후에 다른 곳으로 옮겼을 거예요. 박도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더 강했으면 아이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박도윤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 남자는 자신이 다친 것보다 준우를 구하지 못한 걸 더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과는 다르네.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얻으려고 움직여.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남을 도와줬어. 당연한 일 아닌가요? 박도윤의 대답이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이 남자에게는 정말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저는 지금까지 모든 걸 거래로 생각해 왔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잘해주면 그 뒤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죠. 가족들조차 그렇게 봤어요. 아들이 안부를 물으면 용돈을 달라는 뜻이고 며느리가 웃으면 뭔가 부탁할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박도윤은 달랐어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준우를 도와준 거였어요. 지금 몸은 어때? 괜찮습니다. 며칠 더 쉬면 될 것 같아요. 치료비는 어떻게 할 거야? 조금씩 갚아나갈 생각이에요. 박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치료비는 내가 낼게. 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준우를 도와준 고마움이야.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요. 박도윤이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더욱 놀랐어요. 지금까지 제 도움을 거절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저는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아이를 구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박도윤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이 남자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큰 사람이었죠. 하나만 물어볼게. 네. 이태식이라는 놈들이 또 준우를 위협하면 어떻게 할 거야? 박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또 도와드릴 거예요. 왜? 아이를 보호하는 건 어른의 의무니까요. 저는 박도윤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 남자의 눈은 맑고 진실했어요. 거짓이 없었죠.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모두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심지어 가족들도 그랬죠. 그런데 박도윤은 달랐어요. 김 과장, 박도윤 씨 연락처 받아도.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박도윤의 연락처를 적었어요. 준우 찾는 일에 협력해 줄 수 있어? 물론입니다. 뭐든 도와드릴게요. 박도윤이 즉시 대답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박도윤처럼 진심으로 남을 걱정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짜 소중한 걸 지킬 수 있는 거였어요. 저는 준우를 숫자로 취급했어요. 보호해야 할 자산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박도윤은 처음 본 아이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며 목숨을 걸고 지켜준 거였어요. 고마워.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준우를 지켜줘서 고마워. 박도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이 남자가 너무 고마웠거든요. 박도윤이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고용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일했어요. 그런데 박도윤은 돈 없이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해준 거였어요. 아니, 돈이 없었기 때문에 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걸 수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왜 준우가 사라졌을 때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말이에요. 준우는 제게 그냥 자산이 아니었어요. 진짜 소중한 가족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제라도 바뀔 수 있을까요? 박도윤처럼 진심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진짜 할아버지가 되는 거였어요.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족을 지키는 할아버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박도윤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진짜 마음을 아는 사람의 도움이요. 퇴원하는 날,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과장을 불러서 말했어요. 이정호를 포함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 명단을 만들어. 회장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전부 고발할 거야. 김 과장이 깜짝 놀랐어요. 고발이라니요? 회사 내부 사정이 다 공개되는데요. 상관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정리하자. 사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회사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무팀하고 수사기관에 연락해. 우리가 먼저 자진 신고하는 형식으로 하자.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간 후 저는 이정우를 불렀어요. 이정우가 들어올 때는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미 상황을 짐작한 것 같았죠. 앉아. 이정우가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정우야, 우리가 몇 년을 함께 일했지?
23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이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딸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아버지야. 내 심정 이해해.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야. 회장님, 검찰에 자진 신고할 거야. 너도 포함해서. 이정우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회장님, 제발. 이게 내 딸을 진짜 구하는 길이야. 이태식 같은 놈들한테 계속 이용당할 수는 없잖아. 저는 이정호에게 한 장의 서류를 건네줬어요. 사표야. 써. 회장님. 대신 변호사는 내가 붙여줄게. 그리고 딸 대학교 등록금까지는 내가 책임질 거야. 이정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새로 시작하자. 그날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서진그룹 내부에서 이태식과 연결된 사람들이 줄줄이 밝혀졌죠. 생각보다 많았어요. 총무팀, 인사팀, 심지어 격리팀까지 연루되어 있었어요. 이태식이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침투한 거였죠. 회장님, 이태식 조직 검거 소식입니다. 김 과장이 급하게 들어와서 말했어요. 드디어 잡혔나? 예, 새벽에 일제 검거되었습니다. 이태식 본인도 체포되었고요. 저는 안도했어요. 준우는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검진받고 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가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우는 소아과 병동에 있었어요. 저는 병실 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어요. 9살 손주를 제대로 마주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준우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준우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저는 그 작은 몸을 안아주었죠.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아준 것 같았어요. 무서웠지? 네. 무서웠어요. 준우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저도 울컥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거든요.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저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머리카락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준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해. 왜요? 그동안 너한테 관심을 안 가져줘서. 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일이 바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할아버지의 무관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할아버지가 많이 놀아줄게. 진짜요? 진짜야. 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죠. 이런 소중한 웃음을 놓치고 살았다니요. 다음 날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서진그룹 본사 대강당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안녕하세요. 서진그룹 회장 서명진입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제 손주가 납치된 사건의 배경에는 저희 회사 내부의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일부 임직원들이 외부 조직과 결탁해서 기업 기밀을 유출했고 이 과정에서 제 가족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죠.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전부 제게 있습니다. 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실 건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관련자 전원을 사법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사 경영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건가요? 제가 그동안 사람을 숫자로만 봤던 것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입니다.
앞으로는 진짜 사람을 보는 경영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저는 박도윤을 찾아갔어요. 그는 여전히 작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박도윤이 나왔어요.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가도 될까? 아, 네. 그런데 좀 좁아서. 박도윤이 당황하면서 방문을 열어줬어요. 정말 좁은 방이었어요.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죠. 앉으세요. 박도윤이 의자를 내줬어요. 저는 앉으면서 말했어요. 고마워. 네. 준우를 구해줘서 고마워. 저는 박도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도윤이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고개 드세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닌데요. 대단한 일이야. 적어도 나한테는. 저는 고개를 들고 박도윤을 바라봤어요. 내가 없었으면 준우를 잃었을 거야. 그런 말씀하시면 부담스러워요. 박도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나만 부탁할게. 뭔가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래? 박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요? 저는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급여는 내가 원하는 만큼 줄게. 조건도 내가 정하면 돼. 하지만 저는 경영 같은 건 모르는데요. 그런 건 배우면 돼.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박도윤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대해주세요. 특별 대우는 싫어요. 저는 웃었어요. 역시 너답다. 그럼 수락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응.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뭔가요? 준우 교육도 좀 도와줘. 내가 가르쳐주면 좋겠어. 박도윤이 당황했어요. 저는 아이 가르쳐 본 경험이 없는데요. 경험보다 마음이 중요해. 저는 박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준우가 너를 좋아해. 아이가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 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마워.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에는 박도윤이 당황해서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회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도윤의 그 말이 저에게는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당연한 일. 그게 바로 제가 놓치고 살았던 거였죠. 가족을 사랑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서로 도와주는 일. 그런 당연한 일들을 저는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가르쳐 준 박도윤에게 진짜 고마웠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고 저는 고문 자리로 내려왔죠.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평생 일만 해왔는데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준우가 있어서 괜찮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준우를 깨웠습니다. 준우야, 일어나. 할아버지. 준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학교 갈 시간이야. 네. 저는 준우의 아침밥을 직접 차려줬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죠.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가 있어요. 뭐에 대한 발표야? 가족 소개요. 할아버지 얘기해도 돼요? 당연히 해야지. 저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할아버지, 자랑스러워? 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요. 준우의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기분을 왜 진작 모르고 살았을까 싶었죠. 학교에 준우를 데려다 주고 나서 저는 박도윤을 만났어요.
그는 이제 서진그룹 사회 공헌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도윤아, 커피 한잔 하자. 네, 회장님. 이제 회장님 말고 그냥 형님이라고 해. 박도윤이 당황했어요. 그럴 수는 없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잖아. 편하게 하자.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박도윤은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데도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요즘 어때? 일은 재미있어? 네, 보람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어서 좋아요. 박도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준우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다행이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어봤어요. 도윤아, 하나만 물어볼게. 네. 그때 왜 준우를 구했어?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 박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누군가는 어른이어야 해서요. 어른? 네. 아이들은 무서워하고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는 어른이 되어서 지켜줘야 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어른이 된다는 것. 저는 그동안 나이만 먹었지, 진짜 어른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나도 이제야 어른이 되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은 돈과 권력만 생각했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지. 박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도 충분히 어른이세요. 아니야. 진짜 어른이라면 준우를 혼자 두고 일만 하지 않았을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준우의 학교가 보였어요. 도윤아, 고마워.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내가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줬잖아. 그날 저녁 준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요리는 제가 직접 했죠. 불고기와 미역국이었어요. 할아버지, 요리 진짜 잘하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요리하는 거 보고 친구들이 부러워해? 네. 다른 친구들은 할아버지가 요리 안 해주신다고 해요. 준우가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준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해. 왜요? 그동안 너랑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서. 준우가 젓가락을 놓고 저를 봤어요. 할아버지, 지금이 좋아요. 지금? 네. 할아버지랑 함께 밥 먹고 학교 데려다 주시고 이런 게 좋아요. 준우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과거를 탓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할아버지를 사랑해주고 있었죠. 준우야,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무슨 약속이요? 앞으로는 항상 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진짜요? 진짜야.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어른이 될 거야. 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어른이에요. 그래. 네. 저를 지켜주시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거라는 걸요. 밤에 준우를 재우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에 회사 일을 했어요. 서류를 보고 전화를 받고 내일 일정을 점검했죠.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준우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 뭘 함께 할지 생각했어요. 이런 시간이 훨씬 행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길에서였어요. 할아버지, 손 잡아요. 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작고 따뜻한 손을 느끼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준우야. 네.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어른이 될게. 네. 준우가 밝게 대답했어요. 학교 앞에서 준우를 내려주면서 저는 말했어요.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 네. 할아버지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준우가 학교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웃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준우의 웃음소리, 작은 손의 온기, 함께 먹는 저녁밥. 그런 평범한 것들이 진짜 소중한 거였어요. 박도윤이 가르쳐 준 대로 저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어른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배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